시험은 어떻게 잘 봤어? 아니요. 못 봤어? 네. 어떤 과목을 못 봤는데? 이것저것 못 봤어요. 자다 일어났구나. 하도 3주 만인가 하도 오랜만이어가지고 지금 하던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게 단백질의 구조랑 뭐 이런 거 특이성, 단백질의 특이성 이런 거 하다가 체크 포인트에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빼자 그랬었고 5-3번 요것만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가자. 그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단백질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생기는데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써있는 생명체의 특이성. 기질 특이성 그러면은 이거는 효소에서 갖는 특이성이지. 효소랑 기질이랑 결합할 때 기질 특이성을 갖는다고 하고 항원 항체 반응은 병균, 항원이 침투를 했을 때 특별한 항체와 항원이 서로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는 게 항원 항체의 특이성입니다. 기관 특이성은 뭐인 것 같아요? 네? 기관 특이성. 세 번째, 가로 안에 세 번째 있는 거. 그 기관에 따라 특정 기관형만 되는데 어떤 거? 특정 기관형은 작용하는 걸로.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백질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이제 호르몬도 특별한 수용체, 단백질 수용체에 호르몬이 가야지 그 수용체랑 딱 결합을 해가지고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나지. 그래서 기관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체내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왜 특이성을 갖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은 뭘 가지고 하면 될까? 결합을 하는데 왜 특정 그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하고 왜 특정 항원에만 항체가 반응을 하고 작용기? 어떤 거? 작용기? 네. 작용기랑은 조금 다르잖아. 그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은 구조적 특이성을 갖는 거야. 구조가 딱 모양이 맞아서 떨어져서 결합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왜 특정 구조를 띠게 되는지 모양이 딱 고정이 돼가지고 특정 모양을 갖게 되는 이유. 이거는 앞에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봤을 때 여기 단백질 구조들 여기 보면 단백질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단백질이 계속 아미노산 사슬이 연결이 돼가지고 접히고 그러면서 3차적 구조, 4차 구조까지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띠게 되는데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 배열에 따라서 특정 모양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특정 모양에 맞는 결합 구조도 따로 딱 정해지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효소랑도 굉장히 이제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효소 구조와 특성을 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풀고 가자. 몇 페이지냐면 교재 42페이지. 잠깐만요.
저 교재가 없는데요. 42페이지? 지금 내가 그 화면 같이 보이잖아. 컴퓨터 화면에. 아, 네. 요거. 어, 이건 너무 작네. 이렇게 나오는 게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 이렇게 느리지? 네. 그 내가 보내준 교재 파일에 문제가 없다고? 그, 태양에서 지구로는 그 그래프 있는 거만 없는데? 어? 그래프 있는 거. 잠깐만. (42) 페이지. 이건데? 찾았어? 요 인지질의 구조 있는 제시문에. 아, 네. 응. 뭐 제시문 내용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일단 문제 보고 제시문 한번 읽어보고 답을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해봐. 뭐 완전히 작성을 할 건 없고 이건 되게 약술형으로 쓰면 되는 문제고 딱 이 문제 정도 난이도가 건대 생물 난이도 정도라고 보면 돼. 실제 난이도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1번 프로, 2번 프로요? 응, 1, 2번 두 개 다.
문제 1번은 응. 그 지방 형태로 순수에 저장하는 게 그 지방 형태로 소화 과정에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가지고 그 부피적으로 응. 많이 돼서요. 부피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체내에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응. 체내에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그럼 설명은 그 근거를 뭘로 됐어서 안 들렸는데 소리. 근데 응.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고 하면 응. 여기서 나온 게 근육과 간에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글리코겐은 근육과 간에만 저장하고 지방은 다른 데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글리코겐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근육과 간에 저장을 하고, 지방은 그냥 지방 조직에 저장을 하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약간 근거가 약한 게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는 거는 뭐 무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지, 분명히. 양적으로. 근데 뭐 근육량도 사실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이 근육 골격이기 때문에 뭐 저장할 수 있는 부위는 충분하다고 또 볼 수도 있단 말이지. 이건 말 그대로 논제를 잘 읽으면 결국 제시되어 있는 그림에서 구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줘야 돼. 이 분자화 구조나 이런 거를 좀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지. 그럼 지방산의 구조로만 설명을 해야 돼요. 음. 지방산의 구조와 포도당의 구조의 구조적 차이에서 아니면은 이루고 있는 이 성분들 요거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제일 두드러지게 나는 차이는 뭐라고 보여? 뭐야? 모양. 뭐 벤젠 구조 돼 있고 얘는 이제 사수령 구조로 돼 있고 모양도 다르고. 근데 달려있는 작용기들을 보면 어때? 지방은 다 수소. 지방은 다 수소고. 그럼 극성적으로 얘는 어때? 어떤 차이가 있겠어? 방향성? 얘는 OH기가 되게 많이 있잖아, 수산화기가. 그러니까 얘는 극성을 띠고 있는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수소하고 OH기는 하나밖에 없는 대신에 탄소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무극성에 가깝단 말이지. 자, 일단 모양 쪽에서 극성이고 무극성이고, 그럼 체내에다 저장을 할 때 극성 성분이 띠고 있는 포도당 그리고 무극성을 띠고 있는 지방산, 극성과 무극성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체내 저장의 유리성 뭐 어떻게 있을까? 무극성? 무극성이 왜 유리하다고 보여? 체내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치. 그래서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글리세롤 형태로 있으면 얘는 극성이기 때문에 물과 혼합돼가지고 그냥 녹아가지고 체외로 배출되기가 쉽단 말이지. 글리세롤 같은 경우. 또 그 글리코겐이 그냥 그 포도당 자체가 변형된 성분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극성을 띠고 있는 애들은 물분자와 결합을 해가지고 체외로 배출되기가 쉽고 얘네들은 무극성이니까 또 극성인 애들은 물분자랑 결합을 하니까 분자 자체가 굉장히 커져. 이거 주변으로 물분자들이 막 붙어가지고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이니까 물분자를 피해서 자기들끼리 막 붙는단 말이야, 무극성끼리. 근데 얘네들이 지방으로 저장되면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뭉쳐져가지고 응집해가지고 저장이 되고 얘네들은 물분자가 둘러싸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부피를 많이 차지.
부피적으로도 유리하지. 자, 부피적 특성. 얘가 용이하다. 그리고 저장적 측면에서 물에 녹아버리면은 체외로 배출이 돼버리니까 저장 측면에서 유리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효율적 특성인데, 요거는 좀 화학적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지방을 분해하면 몇 킬로칼로리가 나오고, 단백질을 분리하면 몇 킬로칼로리가 나오고. 하고. 몇 킬로칼로리 나와? 얘 하면은? 그치, 9. 지방산은 그람당 9킬로칼로리가 나오고, 얘는 4킬로칼로리가 나오지.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비록 제식문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활용을 해주면 되지. 지방은 한 분자 1g 분해했을 때 9킬로칼로리가 나오고 얘는 4킬로칼로리가 나오니까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더 큰 용량, 열량을 저장을 할 수가 있지. 똑같은 부피에다 저장을 했을 때.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정도를 들어주면 되고, 여기에서 요 두 가지는 절대 빠지면 안 되지. 구조적 특성에서 오는 차이로 따진 거니까 논제 요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일단 무조건 해줘야 되고, 추가적으로 해준다면은 요 정도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면은 추가 점수를 좀 더 받을 수가 있지. 자, 근데 뭐 요거는 우리가 수치는 알고 있는데 좀 화학적 상식을 결합을 해가지고 생각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CH 결합이 많잖아. 그리고 얘는 CH 결합이 적고 CO 대신에 CO 결합이 많고. 그래서 CH 결합이 가지고 있는 결합 에너지가 CO 결합보다 CH 결합이 결합 에너지가 더 높아. 그래서 결합할 때도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결합을 끊으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거야. CH 결합. 그래서 CH 결합이 많은 지방산이 더 큰 열량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접근하면 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결합 에너지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효소에 영향할 때도 하겠지만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들어봤지? 응. 그래서 뭐 A랑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가지고 C랑 뭐 D라는 물질로 생성이 될 때, 그때 단순하게 A랑 B라는 물질이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다 모아놨다고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두 분자 간에 충분한 접촉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에너지로 결합을 부딪혀야지, 충돌이 일어나야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에너지, 충분한 에너지의 조건이 활성화 에너지고, 생성물, 반응물, 생성물인데, 반응물이 지니는 에너지가 이 정도 수위에 있을 때, 그때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 그래서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 언덕. 그래서 이 언덕만큼의 에너지를 일단 얻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생성이 됐을 때 이제 생성물의 에너지가, 그럼 요 그림으로 했을 때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잖아. 응. 그러면은 요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한 거죠. 증가한 거지. 그럼 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야? 뭐, 흡열과 발열이라고 했을 때. 흡열. 흡열이지, 그치? 요만큼의 에너지를 더 흡수를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흡열 반응. 그리고 만약에 요거보다 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을 때는 발열 반응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야지 되느냐? 활성화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 왜 필요한 건가? 이게 궁금하잖아.
그걸 바로 이제 결합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CH 간의 결합 에너지라는 거는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야. 그럼 그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이 결합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A와 B가 얘네들이 결합을 하려면은 이 물질 분자들을 각각에 일단은 찢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각각의 분자야. 뭐 CH나 뭐 NA, OH 뭐 이런 분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CH 결합을 깨야 되고 NA와 OH 결합을 깨야지 얘네들이 다시 찢어져서 만나서 결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분자를 깨는 에너지가 애초에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최초의 반응물의 분자를 깨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 생성할 때 새로운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또 발출을 하겠지. 방출을 하니까 에너지가 다시 내려가는 거죠, 언덕이. 방출하면서 방출한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 적으면은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 활성화 에너지는 결합 에너지와 관련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효소나 촉매가 그쪽도 다를 건데, 촉매가 하는 역할은 요 언덕을 낮추는 역할, 정촉매가 하는 역할, 그렇지? 그럼 요거를 어떤 원리를 낮추는지는 이따가 효소를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그 다음에 2번은 공소상 불포화 지방산 때문에 남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의해서 유동성을 갖는다? 네. 자, 근데 자료를 좀 더 잘 활용을 해야지. 그냥 구조적으로는 이제 구분형 구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 때문에 구분형 구조에 의해서 공간이 생겨서 유동성을 갖는 거 이것도 맞는데, 또 자료를 좀 봐봐. 논제에 실려있는 자료. 문제 2번. 그림도 잘 활용을 해야지, 주어진 거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수치들도 있지. 분자량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녹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이 녹는 점 자료와 관련된 서술도 해줘야지. 얘네들이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 거잖아. 즉, 그 생물체의 세포막, 특히 인간을 예로 들면은 인간의 체온이 몇 도야? 36.5도. 36.5도인데 주어진 걸 보면은 스테아릭산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69도. 즉, 그 체내에서 뭘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고체로 존재하는 거고, 물냉산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고체와 액체, 얘네들이 한쪽 다리는 고체고 한쪽 다리는 액체 성질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가 적절히 믹스되어 있는,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을 요거랑도 접목해서 서술을 해줘야지. 논술에서는 뭐 별거 없어. 그러니까 자료 밖에서 막 가지고서 푸는 거는 그렇게 점수를 많이 받지는 못해. 근데 안에 있는 거를 놓치는 거는 감점 요인이 되지.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자료는 하여튼 최대한 놓치지 않게 쓰이는 거 없이 활용을 하도록 해줘야 돼. 뭐 답안을 다각도로 쓰라는 게 여기에 없는 걸 가지고 끌어와서 막 쓰라는 게 아니고, 뭐 제시문의 이 부분 가지고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 가지고서 또 해석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써주라는 거죠. 제시문을 잘 활용하라는 거지 막 그 배경 지식을 많이 활용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다시 교재 26페이지 가보면
효소에 대해서 답이 없네, 이거 진짜. 그렇다. 뭐 효소의 구조와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촉매라는 거는 반응을 더 수월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그 중에서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아미노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아미노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계속 어떤 아미노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적 특이성을 가져서 기질과 그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서 결합을 하지. 뭐 여기서 뭐 효소의 구조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한 내용은 뭐 저해제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저해제로 작용을 하는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효소가 있을 때 이렇게 모양에 딱 들어맞는 결합할 수 있는 얘를 기질이라고 하는 거고 얘네가 딱 결합을 한 다음에 효소에 딱 맞게 결합을 한 다음에 다시 딱 떨어져 나갈 때 얘네가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물체가 그리고 효소 자체는 모양이 변하지가 않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쪼개져야 되니까 그 쪼개는 거를 도와주는 거야 효소가. 얘네를 쪼개지니까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효소가 하는 역할은 요런데 저해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하고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는데 경쟁적 저해제는 뭐겠어? 딱 경쟁을 한다는 거잖아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요 기질과 결합해야 되는 요 장소에 얘랑 되게 비스무리한 분자가 여기 붙어버리는 거야 미리. 여기 딱 껴버리면은 이제 모양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얘가 이제 결합을 못하는 거지 기질이. 그래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결합을 할 수가 있어. 무조건 기질만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모양의 구조가 있는 비슷한 다른 애도 결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경쟁적 저해제가 되는 거고 비경쟁적 저해제는 뭐냐면은 요런 자리에 가가지고 딱 껴버리면은 여기가 얘네가 여기 밀어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막 바뀌어버리는 거야. 딴 쪽에다 딱 끼면서 다른 구조 모양이 바뀌어버려서 이제 결합이 안 돼. 얘가. 이런 거는 같은 자리를 두고서 경쟁을 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이런 저해제를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하지.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거. 알로스테릭 조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효소가 있는데 아까 비경쟁적 저해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여기는 활성제와 저해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효소야. 그래서 활성제가 들어가야지만 기질이 결합할 수 있는 효소야. 알로스테릭 효소. 평소에는 결합을 못하는데 활성제가 먼저 들어가야지 활성 부위가 열리면서 결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저해제가 들어가면 또 결합을 못하는 상태가 돼. 이건 저해제가 꼭 없어도 평소에 잘 특정한 모양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효소라고 보면 돼요. 자리가 이제 활성제와 저해제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알레스테릭 부분. 이 정도를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러면 평소에는 저해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해제가 꼭 안 들어가 있어도 그 원하는 기질이 결합은 못하는 거지 일단. 그럼 다른 저해제가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평소에. 그럼 저해제가 없어도 굳이 그렇지. 그래도 결합은 못한다고 보면 되지. 저해제가 없어도. 근데
뭐 굳이 그 특성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활성제 자리에 활성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자리에 저해제도 들어갈 수 있고 활성제도 들어갈 수 있다. 뭐이 정도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효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최종 산물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 효소로 통해서 생성된 생성물이 이제 몸에서 소모가 될 거 아니야. 뭐 소모가 계속 되는데 효소가 계속 만들어내면은 다 소모되고도 남는 것들은 잉여 산물이 생기잖아. 근데 그거를 잉여가 쌓이면 쌓이는데도 효소는 자기 할 일만 하겠다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 그 필요 이상의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최종 산물이 막 쌓이게 되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효소의 저해제 역할로 또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남는 그 최종 산물이 저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필요 이상의 최종 산물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피드백이 계속 된다는 거지. 요거를 효소의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효소의 특성과 화학 반응의 속도를 고려하여 체내 온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생명체가 사망하는 이유. 뭐 4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 유지되면은 일단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죽을 수 있지. 그리고 저체온증이라고 해가지고 극도의 낮은 체온이 계속 유지돼도 사람이 사망에 도달하게 되는데 요거를 효소와 특성과 화학 반응의 속도를 고려해서 서술을 해보라 이거지. 일단 온도가 높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일단 효소가 체내에서 하는 역할은 뭐야? 결합을 돕죠. 응? 결합. 물질대사 돕는 거.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효소가 역할을 못하면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서 사망에 도달한다. 그거를 이제 일단 1차적인 거고.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 그러면 효소가 역할을 못하는 이유를 추측을 하면 되겠지. 단백질 변형. 그렇지. 단백질 변형. 온도가 높으면 단백질 변형이 돼서 효소가 기질특이성을 잃게 되는 거죠. 변형이 되면서 입체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변형에 의해서 결합 부위의 변성이 일어나서 물질 대사를 못하게 될 것이다. 추측하면 되고. 온도가 낮을 때는 에너지 불충분. 활성화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일맥상통하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화학 반응 속도를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화학 반응 속도를 좀 언급을 해줘야지. 그걸 방금 말한 거랑 붙이면 돼. 활성화 에너지를 충분히 얻기가 힘들고 활성화 에너지를 넘기가 잘 넘어야지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활성화 에너지를 얻지 못하니까 결국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야. 그거는. 활성화 에너지를 잘 못 넣는다는 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니까 대사 능력이 늦어져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저해제. 항생제는 세균 내에서 일어나는 특정 물질 대사를 저해하여 세균 중심이 억제한다.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효소와 특성을 고려하여 이 같은 항생제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원리를 설명하시오. 이거는 저번에 한번 약간 설명했던 것 같은데 페니실린의 경우를 기억나? 페니실린이 경쟁적 저해제로 작용을 하는 건데 뭐의 경쟁적 저해제로 작용을 하는 거였어? 세균을 죽이는 방법. 세균이 갖는 특성. 동물세포와 다르기. 세포벽이 있지, 세포벽, 세균이. 여기서는 이제 식물성 세균의 경우에 해당할 거고, 그러면 그 세균의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벽을 형성하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있어야지 이 세포벽을 만들 수 있는데 펩티도글리칸과 경쟁적 저해제로 페니실린이 딱 자리에 가서 붙어버려가지고 세포벽 형성을 억제하는 거지. 그래서 세포벽이 없으면은 얘는 내부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영역이 안 돼서 유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억제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세 번째 효소의 생성 원리와 반응 속도 조절.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거는 진짜 좀 어려운 내용인데 효소에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렇게 딱 쪼개지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이 쪼개는 거를 더 적은 에너지로 쪼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효소거든. 얘네들을 생짜게 쪼개려면 여기다가 열을 막 가해서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얘네들을 뜯어낼 수 있어, 결합을, 두 분자를. 근데 효소는 이 자리에 딱 꽂았다가 딱 뺄 때 더 작은 에너지로 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효소야. 이게 분자적으로 왜 그러냐. 유도적한 모델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좀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유도적한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열쇠자물쇠의 관계가 아니라 기질이랑 효소랑 모양은 평소에는 달라. 그 접합 부위. 근데 기질에 따라서 얘 접합 부위랑 기질의 모양이 변화하면서 결합을 한다는 그런 논리야. 모양이 딱 안 맞아 떨어지는데 결합을 서로 모양을 맞춰서 결합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모양의 기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딱 쪼개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휘어져 버리면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부러지기가 더 쉬운 상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에 딱 들어가면서 껴지면서. 근데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이 극성적으로 결합을 해. 여기가 기질 부위가 마이너스 끼고 있고 얘는 플러스 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극성적으로 딱 결합을 하려고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가 휘어지면서 결합 부위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냥 더 간단하게 또 특이하게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지. 이쪽은 플러스 효소에 이쪽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얘 플러스. 그래서 인력적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주니까 이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지게 돼서 더 적은 에너지, 평소에만 따로 있는 이런 애보다 더 적은 에너지만 결합해줘도 그 가운데 결합을 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이런 거는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이라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효소가 결합을 왜 쉽게 끊을 수 있게 도와주는지 이런 원리가 있구나 좀 알아두면 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하자.
소리를 꺼놓고서 말했었네. 교재 30페이지 물질대사. 물질대사는 식물에서는 광합성이고 그 세포에서 생명체에서는 세포호흡이 되는데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에 어디서 일어나? 연목체. 연목체에서 일어나고. 광합성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 명반응과 안반응이. 빛이 필요한 반응이 명반응, 그리고 빛이 필요 없는 게 안반응. 그래서 벤슨이 실험을 통해서 요거를 반응이 광합성이 한 가지에 그냥 CO2와 빛이 동시에 있으면은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게 아니라 명반응이랑 안반응이 분리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벤슨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는데 그 혹시 생투하고 있어? 네. 생투하고 있으면 벤슨 실험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혹시? 그 CO2랑 빛이 조건을 다르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본 거지. 처음에는 CO2는 있는 상태와 빛이 없는 상태의 조건을 주고 했더니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었고, 즉 CO2만 있을 때는 안 일어난다는 거를 먼저 알아냈고, 그 다음에 CO2를 없어요. 없애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도 일어나지 않았어. 네. 근데 그 다음에 빛이 있고 없고 아니에요? CO2가 없을 때 이렇게 했더니 모양이 어떻게 됐어? 그래프가. 그게 두 번째잖아요. 그 세 번째 하는 게 두 번째 아니에요? 아니. 자, 좀 빛이 있고 CO2 없고 빛이 없고 CO2가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빛을 쬐어준 다음에 빛을 끈 다음에 CO2만 다시 공급했을 때는 광합성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살짝 일어나고 말고. 잠깐 일어나고 말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면서 CO2도 계속 공급을 해주면은 계속 일어나서.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빛을 일단 쬐어준 다음에는 빛이 없어도 CO2를 다시 공급을 해주면은 약간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빛만 있을 때도 일어나는 반응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CO2가 소모되는 반응이 있다. 그래서 명반응, 빛만 필요한 반응이 있고 그리고 빛이 없어도 CO2만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있다. 요거를 명반응과 안반응이 있다는 걸 구분을 해서 알아냈지. 그래서 명반응에서는 주로 어떤 반응을 해? 여기서 생성하는 물질을. 안반응에 필요한 물질을 생성하는 거지. 빛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뭐 NAD, pH하고 ATP를 생성을 하고 안반응에서는 켈빈회로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포도당을 생성을 한다. 그래서 생투를 하려면 뭐 수능을 하기 위해서는 켈빈회로에서 뭐 루비스콘 효소나 막 이거 돌아가는 그 원리도 이제 다 외워야 되겠지만 논술에서는 이런 그 기작 같은 거는 그림이나 이런 거 거의 다 주어져. 안 주어진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논술할 때는 좀 부담이 덜지. 그 다음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빛의 세기가 있고 빛의 파장 또 온도 또 CO2 농도 빛의 세기는 강할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날 것이고 빛의 파장은 어느 영역과 어느 영역을 주로 흡수해? 적색권과 청색권. 적색과 청색 영역만 주로 흡수를 하고
온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주로 많이 일어나지만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속 증가하지는 않지. CO2 농도도 대체적으로 높을수록 광합성을 도와주는데 CO2가 그 광합성 하는데 주 원료로 쓰이니까 농도가 높을수록 주로 일어나지만 뭐 임계점에 다다르면은 특정 이상의 반응은 뭐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교재에 있는 그래프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재밌는 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거. 그 컴퓨터 화면으로 같이 와봐. 보면 빛의 세기와 광합성 보면 뭐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CO2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더 많아지니까 즉 그 세포 성장이 굉장히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 의미를 하는 거고 빛의 파장과 광합성 보면 뭐 적색 파장이랑 청색 파장 쪽에서 주로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난다 보여주고 있고 온도와 광합성 보면은 약한 빛일 때에 비해서 강한 빛일 때 훨씬 CO2 흡수를 많이 하는 거고 CO2 농도에 따라서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CO2 농도와 광합성 CO2 농도가 높을수록 약한 빛이든 중간 빛이든 강한 빛이든 농도 높을수록 이렇게 점점점 광합성량이 많고 어차피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뭐 각각의 임계점에 다다라가지고 증가하진 않는데 그러면은 그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CO2 농도가 가장 중요할까? CO2가 재료로 쓰이니까?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그래프를 잘 봐봐. 광합성 속도가 CO2 농도보다 더 그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있잖아. 제일 마지막 그래프 보면. 그렇지. 빛의 세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지. 강한 빛일 때가 그 같은 농도에서 일정 농도 이상만 되면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CO2 농도보다는 CO2 농도는 한 0.1%만 넘어버리면은 다 임계점에 도달해 버린다는 거야. 광합성 양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근데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그 차이가 크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지. 도시에서보다 그 시골에서 식물의 생장이 더 잘 일어나는데 비교적 보통 농촌에서 농사를 많이 짓잖아. 근데 농촌이 그냥 땅이 넓어가 남아돌아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물들이 농촌에서 더 잘 자란단 말이지. 근데 그 이유가 CO2 농도적 측면에서 보면은 도시에서가 CO2 농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더 강한 거는 도시는 그 이산화탄소 외에도 대기 오염물질이 많아서 빛 자체가 환란이 돼가지고 약한 빛이 비교적 나오고 시골은 공기가 깨끗하니까 강한 빛이 받을 수 있어가지고 식물들이 생장에 훨씬 유리하지. 이 그래프들을 그냥 보고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깊게 해석을 해놓고서 가면 나중에 논술에서 이런 거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잘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는 이제 ATP를 얻는 과정인데 기질 수준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이 있고 해당 과정에서는 뭐 처음에 포도당의 피부루산 두 분자의 피부루산으로 분리가 되는데 피루부산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EATP가 처음에 과당 2인산 만드는 과정에서 EATP가 소모되고 각각의 피루부산에서 EATP씩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는 한 개의 포도당 분자에서 EATP가 생성이 되는 과정이지, 해당 과정이. 그 다음에 시트르산회로가 이제 돌아가는데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가지고 TCA 회로를 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것도 다 외워야 되지. 활성 아세트산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TCA로 들어가서 시트르산,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수신산, 푸바르산, 말산, 옥살, 아세트산 이렇게 각각 이름이랑 이 그림은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근데 논술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넌 생투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고득점 하려면은 이런 건 다 머리에 넣어놓는 게 좋지. NADH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CO2는 계속 배출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 분자도 필요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과정 머릿속에 좀 담아두도록 하고 제일 많은 ATP를 만드는 거 TCA에서는 결국 EATP를 만들어내고 있고 제일 많은 ATP를 만들어내는 건 전자전달계인데 시토크롬 BCA 요거를 효소를 통과하면서 전자전달을 주고 수소 이온을 밖으로 만들어서 수소 농도가 밖에 계속 많이 모이니까 결국에는 농도차로 인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요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해서 오고 수소가 농도차에 의해서 쫙 밀려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물레방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물레방아 같은 게 있어서 수소가 이온이 쫙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물레방아를 쫙 돌리니까 그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로 보면 되죠. 그래서 ATP를 합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요 터빈에서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요 과정에서는 수소가 필요하다. 전자전달계를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수소가 부족하면 전자전달을 못 돌리니까 그 해당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요.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피로부산이 들어가지 못하고서 다시 그 밖에서 이제 젖산이나 아니면은 아세트산 뭐라 그러지? 지방산으로 축적이 되게 되지. 그래서 총 38 ATP를 생산하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하고, 이런 내용은 사실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NADH에서 나온 거는 수소를 보면은 이 시토크롬 효소를 3번을 통과하면서 3개의 수소 이온을 내놓지. 그리고 FAD 같은 경우는 2개의 그 시토크롬 효소만 통과를 하기 때문에 2개의 분자를 내놓고. 그래서 NADH가 생성할 수 있는 ATP 개수랑 FAD 하나가 생성할 수 있는 개수는 다르다. 그래서 전체 세포 과정에서 나오는 NADH 개수하고 전체 나오는 FADH 개수를 가지고서도 총 몇 ATP를 생성하는지 비율적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 NADH가 생성이 되는데 NADH에서는 3개의 수소를 내놓으니까 3개를 동하면서 3개의 수소가 ATP를 몇 개를 생성하냐? 한 개의 NADH랑 3개의 ATP를 생성해. 그리고 FAD는 2개만 통과하니까 EATP를 생성을 하고. 그래서 총 10개니까 30 ATP, 그리고 얘는 2개니까 4 ATP. 그래서 34 ATP를 이 과정에서는 요거에서 생성을 하고,
나머지 해당 과정에서 EATP 그리고 TCA 외부에서의 EATP 해가지고 총 38ATP가 되는 거지. 뭐 이거는 사실 논술을 하기 위해서 외워야 될 건 아니고 이제 수능하기 위해서는 너가 다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고. 자, 광합성과 관련된 문제 요거를 내가 메일로 보내줬는데 수능 확인했어? 네. 이거는 내 기억으로는 숭실대에서 냈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래프 해석해가지고 답 작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자, 1번 보면은 채소를 평지와 고랭지에서 재배할 때 어느 환경이 더 유리한지 그 이유를 논하시오 그랬는데 다만 보고서 하면 돼 이건. 자,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인데 이 그래프를 한번 잘 분석을 해봐.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니까 높은 온도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채소의 경우는 고랭지 채소가 더 실하게 크거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지.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왜 고랭지가 더 유리한지를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 뭔가 찾아냈어? 네. 어떤 부분? 그러니까 비교적 적을 때 응. 순광합성량이 더 많아요. 뭐가 많다고? 그러니까 순광합성량. 무슨 작용? 그러니까 광합성량 마이너스 호흡량이 더 커요. 그렇지. 순광합성량? 네. 그렇지. 그러니까 식물의 생장이라는 게 단순하게 광합성량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식물이 호흡을 한다는 거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하는 거니까 실제 생장량은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빼야 된다는 거를 일단 잘 찾아줬고.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 그래서 대부분 거기까지는 일단 찾아 학생들이. 그래서 요거를 자료 수치들을 잘 봐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요 위에 있는 선으로 그어진 거가 평지에서 기른 거고 밑에가 오렌지의 평균 기온. 네, 시간도 있지. 뭐 2시, 뭐 10시. 이런 식으로 시간 쭉 있는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간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잖아. 호흡만. 네. 근데 호흡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크지. 밤에 기온이 낮은 게 호흡량이 적기 때문에 밤에 소실되는 유분이 적다는 거잖아. 광합성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호흡만 일어나는 밤 시간에 온도도 중요하다는 거지. 밤 시간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오렌지에서가 훨씬 낮지. 5도 이상 낮기 때문에 보면은 15도, 10도에서 15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밤 시간의 호흡량에 대해서도 서술을 해주면 훨씬 좋은 답이 될 수가 있겠지. 디테일하게 분석했을 때 그럼 그래도 낮에 더 높은 온도니까 광합성이 훨씬 많이 일어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또 말할 수가 있지만 보면은 20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광합성량이 거의 포화 상태가 돼버려요. 20도 이상이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야, 광합성량은. 근데 그거에 비해서 호흡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이잖아. 또 오히려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호흡량도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 차이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낮 시간에 너무 높은 온도도 빗물 소실이 많이 생긴다. 따라서 낮 시간에 20도 정도 안팎의 온도를 더 많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고랭지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되겠지. 2번 같은 경우는 나를 참고하여 온실 효과가 인간의 식량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의 제시문을 언급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그래프가 밑에 거랑 상충돼. 왜냐면은 광합성량이 여기 온도에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약간 상충되는 내용이니까 밑에 것만 가지고서 일단 해석을 하자. 요거는 고려하지 말고. 다의 그래프만요? 다의 그래프 하고 여기 CO2 농도에 따라서 요거 그래프 요것만 참고하고 온도에 따른 거는 요건 뒤에 거는 상충되니까 될 거라. 요건 빼고. 일단 뭐 이분론적으로 식량 문제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판단했을 때 어떤 쪽으로 판단이 돼? 좋겠죠? 좋다? 네. 왜 좋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그 온실 효과가 CO2 증가로 인해서 온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증가하고 있는 건 CO2가 온실가스인 CO2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CO2 농도도 증가하고 온도 자체도 증가하니까 총광합성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이건 근데 조금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한 거지 해석을. 그래프 아까 여기서도 말했듯이 그 얘기를 해준 건 그거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특정 수준까지야. 근데 온실 효과라는 거는 계속 그 양성 피드백이 돼가지고 계속 가속화된단 말이야, 온실 효과는. 나중에 음성 피드백이 돼가지고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 온실 피드백은 그 온실 기체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할 것이고 그래서 특정 온도 이상 가속이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호흡량이 증가를 하니까 그래서 식물의 생장에도 특정 수준 이상의 온실 효과는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더 나가서 해석을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정도 해주면 일단 그래프를 바탕으로는 충실하게 해석을 해준 거고
온실효과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너가 이제 막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온실효과가 가속화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식량과 이어가지고 서술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 온실효과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 가지들 있잖아. 한번 일단 요거 식물은 생각 안 하고 온실효과의 폐해 한번 쭉 생각나는 거 말해봐. 빙하가 녹아요. 그치, 일단 빙하 녹는 거. 빙하가 그리고 온실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일단 빙하가 녹는 이유는 그 온실효과에 의해서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러면 해수의 온도도 상승할 거고, 그러면 해수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바다의 온도 때문에 생기는 대류 현상도 바뀌게 돼. 그래서 이상 기후들이 생기지. 기상이변이라는 거는 결국 자연재해란 말이야. 그래서 기상이변이 자주 생기게 되면은 아무리 식량을 잘 키워놔도 입을 수 있는 폐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홍수 같은 거가 장마가 오고, 원래 장마 지역이 아닌데 장마가 오고, 아니면은 비가 잘 와야 되는 계절에 비가 안 오게 되고, 이상기후들이 생기게 되면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도 결국에는 추수하기 전에 피해를 더 크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지속됐을 때 가장 큰 재해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빙하가 해수 온도가 상승해서 빙하가 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경작지 감소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 그 땅 자체가 줄어들고 지금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 그런 나라들 다 가라앉아 버리고, 네덜란드랑 일본 이런 나라들 다 가라앉으면은 절대적 경작지가 감소하게 되고, 또 온실효과가 되면은 빙하만 녹는 게 아니라 사막 지역에 더 가속화돼. 사막화가. 사막이 점점 커지지. 그래서 얘도 결국에 경작지 감소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지가 감소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또 해수온도 상승과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해수하고 빙하는 굉장히 많은 CO2를 저장하고서 지금 있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상승하면은 기체 용해도가, 액체가 기체를 녹여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 정도가 점점 낮아진단 말이지. 낮은 온도에서 기체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잖아. 콜라 생각하면 쉽지. 콜라가 차가워야지 CO2 탄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따뜻하게 놓으면 다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CO2를 많이 가지고 있지를 못해. 그래서 다 밖으로 배출해. 그러면은 CO2가 대기에 더 많아지니까 온실효과가 더 가속화되겠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 CO2가 한번 많아지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CO2는 계속 더 증가하게 돼. 해수면과 빙하에 있는 CO2들이 계속 자꾸 배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가속화가 되면은 막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적정 수준에서 멈추기가 힘들고, 차후에는 너무 고온이 지속이 되면서 식물 생장에 더 방해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 논술은 일단 그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게 제 1번이야. 아까 그냥 핵심적인 것만 집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했듯이 시간별로 낮 시간대 평지에서는 온도가 어디서부터 어디 정도고, 오렌지에서는 대략 몇 도도야. 근데 여기서 비교했을 때 그때의 조건은 각각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다 보면 밤에 대해서도 따져야 된다는 거를 접근할 수가 있겠지. 낮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만 밤에는 광합성이 안 일어나고 호흡만 일어날 것인데, 호흡이 일어나는 시간대 평균 기온과 그래프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하다. 이거 디테일하게 접근만 해줘도
점수를 굉장히 평균 이상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그런 그 외적인 거를 조금 보태주면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안 해도 제시문만 100% 활용하면은 충분히 합격 점수는 만들 수 있으니까 계속 제시문에서 놓치는 게 없고 더 디테일하게 하고 요 훈련만 충실해줘도 실력은 많이 늘 수 있어.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어?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아니요. 그래, 수고했고 다음 주에도 내가 문자 해줄 테니까 계속 시간은 오전 10시 반에 할 거야. 네,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수고하셨습니다.